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이란도 대규모 반격에 나서면서 이틀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나탄즈 핵 농축시설도 파괴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추가 공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건물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차량들은 불에 그을린 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새벽, 이란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했습니다. פתאום היה פיצוץ מטורף בשכונה. כל השכנים מתלוננים על פיצוץ זכוכיות. 이스라엘도 이란이 민간인 밀집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 이란 수도 테헤란이 불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 메라바드 공항에선 화재가 발생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이 공항의 전투기 경납고가 표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과 방공미사일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پاسخ محکم بهشون بده بالاخره در شأن ایرانی باشه. اگه اونا یه دفعه زدن ایرانی‌ها 100 دفعه بزنن.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고위 군 관료를 포함해 80명 가까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상자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었다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IAEA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중심인 나탄즈 시설의 지상시험용 농축시설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서 일부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다며 핵시설이 공격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간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동 확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해 사흘째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섰다고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BBC는 현지 시간 15일 새벽 이란이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추가 발사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보복 공습에서 이스라엘 하이파와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남부 걸프 해역에 있는 사우스파르스 천연가스전을 공습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저녁 6시 30분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14광구 정제 시설에 큰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소형 무인기와 비슷한 비행체가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 영토에 사전 침투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작전이 바탕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도부를 괴멸할 작전으로 노린 것으로 분석 나옵니다. 전유신 기자입니다.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 직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사전에 잠입한 요원들이 드론으로 트럭을 정확히 타격하고 방공망과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유도 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CNN 등 외신들은 모사드가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이란 내부에 무기를 밀반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방공망뿐이 아니었습니다. 테헤란 시내 아파트 외벽에 정교하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드론으로 표적 공격을 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정밀 타격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군수뇌부 20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주도하던 과학자도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택 침대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인 참수작전과 마찬가지로 이란 정권 수뇌부를 노린 공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습으로 이란 방공망이 붕괴됐다며 이란 국민의 봉기를 촉구했습니다. Pave the way to Tehran, and our pilots over the skies of Tehran will deal blows to the Ayatollah regime that they cannot even imagine. 이스라엘군은 이란 남부 걸프 해역 최대 천연가스전도 공습에 나서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을 놓고 50분간 통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규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효과적인 공격이었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주요 핵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외부 방사능 수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14일 SNS를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과 연료판 제조 공장 등 주요 건물 4곳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AEA는 나탄즈와 마찬가지로 이스파한에서도 외부 방사능 수치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이란과 미국의 6차 핵협상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막작전을 펼쳤다고 의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6차 핵협상을 이틀 앞둔 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의 일요일 핵협상도 취소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기습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까지 강조했던 외교적인 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과 공격의 역할을 분담했고 이번 공습도 미국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로부터 사전에 이란 공격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이란에 지웠습니다. 이란의 협상 기회를 거듭 줬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공격은 더 잔인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핵협상 취소를 선언한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 통로가 막혔다는 관측에는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반대로 이란이 진지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전망은 이란이 전선을 확장할 전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반론도 나옵니다. If it doesn't respond, it loses all credibility, it will be weak, and the Israelis are not going to stop. And so Iran is bound to retaliate, and then President Trump is going to b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managing an escalation. 지금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 탄도미사일 요격을 지원하는 수준이지만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 미국의 전쟁 개입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들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3자 통화를 하고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존재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에 책임감과 이성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어제 새벽 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정부의 살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후 처벌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모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주말 저녁 예정이 없던 자료를 내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건 그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민간단체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한반도 상황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어긴 해당 단체를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보탰습니다. 모든 관계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이어지던 대북 방송이 중지되고 북한도 호응하는 등
남북 신뢰 회복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G7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인 만큼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실용 외교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현지 시간 16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G7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공백을 맞았던 우리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계기이자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들을 서둘러 임명하며 외교통상 정비부터 완료했습니다. 특히 재계 총수들과 만나 G7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발 통상 문제를 둘러싼 의견을 청취하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도 복잡한 사안이 테이블에 오르진 않을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다자회의 구조상 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만큼 상견례 성격이 짙을 거란 관측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한미, 한일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성사될 경우 어떤 의제를 두고 어느 정도 수위의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과거사나 통상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나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G7 회의를 계기로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은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5년이 되는 날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을 향한 이딴 유화적인 손짓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되는데 무엇보다 역대 진보 정권과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자주적 통일 문제 해결 등을 합의하며 발표한 게 6.15 공동선언입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진보 정권 대통령들은 모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리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위원장님과 영광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인데 일단 북측을 향한 훈풍의 시그널은 보내진 상태입니다. 대북 전문가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발탁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민간단체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도 1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2023년 말부터 남북을 동족이 아닌 다른 나라 관계로 규정하고 아예 헤어질 결심을 한 건 큰 걸림돌입니다. 과거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같은 민족으로서 당위성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성사가 쉽지 않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북한이 원하는 조건이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 핵 동결을,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의 선순환 발전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당분간은 시급한 민생과 외교 현안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새 정부의 손짓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남북관계 재설정의 첫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원내 부대표단 구성 등 내부 전열 정비에 집중했습니다. 이후엔 산적한 개혁 입법과제 처리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야당과의 협치란 다소 상반된 과세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선출 뒤 하루 동안 원내 지도부 인선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1년 임기 동안 함께 손발을 맞출 원내대변인과 문진석, 허영, 박상혁 등 원내수석 부대표 이외에 나머지 부대표단 구성에 초점을 둔 겁니다. 오늘 인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연스레 시선은 주요 입법과제 처리 시점으로 쏠립니다. 일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속도감 있게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상위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상법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재판 중지 면소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두고는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초반 협치를 통한 정치보건 기조 속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크게 반발하는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법안 처리 속도 조절에 나섰던 전임 원내지도부처럼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하지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큰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협치가 중요하지만 이 때문에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얼마나 조속히 그리고 매끄럽게 할지도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시작부터 개혁 입법 과제 처리와 야당과의 협치 사이 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만간 구성되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협상력과 추진력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의 과제는 당내 쇄신과 거대 여당을 상대로 한 협상입니다. 이번 선거는 송원석, 이현승, 김성원 의원의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새 원내 사령탑은 내일 최종 선출됩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당내 개혁과 더불어 이재명 정권을 상대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3선의 김성원, 송원석 의원 양자 대결로 가나 싶었지만 4선의 이현승 의원이 막판 고심 끝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서 경제 전문성이 강점인데 경북 김천이 지역구라 당내 주류에 가깝습니다. 이 의원은 전국위원회 의장 같은 여러 당직을 거쳤고 부산 지역으로 영남권 주류로 분류되지만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판이 많습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대여 협상 경험이 있고 비교적 계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 의원 모두 친윤석열계, 친한동훈계 같은 계파 꼬리표에 선을 그으며 일단 통합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념이나 생각을 가리지 않고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을 구현하겠습니다. 통합이 우선입니다.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습니다.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내임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입니다. 당내 계파 언급은 금기시되고 있지만 개혁에 대한 온도차가 사실상 계파를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건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 수용 여부와 오는 30일까지인 김 위원장의 거취 결정으로 세 후보 다 쇄신의 큰 틀이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 구체적 입장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의 막판 등장으로 선거는 경쟁 속의 경쟁이 됐습니다. 영남권 내에서 표가 갈릴지 중간지대 표싸움이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특검 임명 후 진용을 꾸리고 있는 3대 특검은 다음 달 초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특검 가동 전까지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특검이 임명되고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까지 통보했습니다.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특검 가동이 임박한 만큼 사건을 특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도 특검 출범 전까지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지도 관심입니다. 수사팀을 정비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의 외압 의혹을 밝히기엔 시간이 부족한 만큼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게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사태 핵심 가담자들의 구속기한이 곧 만료됩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석방 대신 이동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3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로부터 6달, 정식 재판은 9번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조만간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한인 6개월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박한수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들과 내란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다른 핵심 가담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면 7월 초 안에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데 이대로라면 입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수사나 재판 출석을 거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구속 만기 전 차라리 조건을 정해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석의 경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이나 이동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어기면 다시 수감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재판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걱정이 팔자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범죄 공모냐며 반발했지만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구속 수감된 계엄군 수뇌부를 접촉했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던 만큼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개혁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보내고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해왔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격변을 예고하고 개혁의 시점이나 내용에 이목을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수술 일자를 미리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 청사진은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여당 내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들의 주장을 통해 개혁안 윤곽은 엿볼 수 있습니다. 개혁안은 이른바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의 기소나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 등 6대 범죄에 내란 외환까지 더한 7대 범죄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전담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주요 범죄 역량이 떨어질 우려는 불식하는 대신 기소 권한은 아예 주지 않으면서 공소청과의 상호 견제를 꾀하는 설계입니다. 이 밖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두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권을 여기서 더 줄일 장치들도 줄줄이 거론되는데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경찰 등 다원화된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 조율이나 수사 책임 문제 등 초래될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최소한 확인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다시 경찰에 보내서 수사를 더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란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여당 내 강경 드라이브 기류에 검찰개혁도 초읽기에 왔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검찰개혁의 완성이었던 만큼 속도보다 완결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6월 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부산에서는 121년 만에 1시간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예상되는데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부산의 도심 속 산책로이자 상습 침수 지역인 온천천이 잠기고 대차게 내리는 비를 뚫고 차량이 물바다가 된 도로 위를 쌩쌩 달립니다. 샤워기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다며 재난 안전 문자가 쇄도한 새벽 상황을 올린 게시물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6월 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부산에선 한때 누적 강수량이 170mm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자정부터 1시간 동안 강수량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2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 내린 비는 그쳤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곧 중국에서 소멸할 1호 태풍 우디비 남겨놓은 수증기가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이 전면에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와 뒤에 찬 공기가 만나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충돌에 의한 강한 불안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단시간에 좁은 지역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의 경우 최대 120mm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6월. 당분간 덥고 습도 높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어젯밤 대구에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용의자가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정비에 들어간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서는 황산 190여 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입니다.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0일 새벽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입니다. 충북 청주를 거쳐 세종시로 달아난 A씨가 붙잡힌 건 범행 나흘 만인 어젯밤 10시 45분쯤. 지인의 창고가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에서 검거됐습니다. 대구로 압송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앞서 A씨는 한 달쯤 전에도 피해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지만 A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전 2호기에서 190리터가량의 황산이 누출됐습니다. 다만 방유제가 있어 황산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았고 대피하거나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황산 저장 탱크 밸브를 차단한 뒤 흡착포로 안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빛 원전은 지난달 정비를 위해 발전기를 잠시 중단한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달 말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오후 6시쯤에는 경기 고양시 벽제동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가 5m 높이 옹벽 아래로 떨어져 4명이 다쳤습니다. 카트에는 캐디와 이용객 등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별도의 보호 난간이 없는 경사진 커브길을 돌다 카트가 중심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거라고 해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처벌도 강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처방약을 먹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다른 시민이 차문을 열자 정신을 차린 듯 출발하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60대 A씨는 마약 정밀 검사 결과 혈액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최면 진정제 성분이 검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면 마취 후에 건강검진을 마치고 약경이 남아있는 상태로 귀가를 하면서 연석을 부딪히고 앞범버가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3km 운행 후 품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는 사고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사람을 치고 7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의 혈액에서도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운전자 측은 1심 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달 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약물 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약뿐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아졌고 약물 검사 거부 시 처벌할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했었던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처방약을 복용했더라도 자칫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음주운전처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띵동이 설립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사회적 차별과 정신건강 위기로 인한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만 50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를 조사한 건 10년 전이 마지막으로 이들이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의 기자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하는 호찬 씨는 띵동이 설립된 2015년부터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곳을 찾은 청소년들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나 가족, 학교로 받는 차별이나 혐오 표현들이 다 이런 정신건강, 심리 문제, 자해나 자살 이런 걸로 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난 10년 동안 이곳을 찾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상담 건수가 500건을 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는 많지만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10년 전이 마지막입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92%가 차별, 괴롭힘이 두려워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고 응답했습니다. 선생님 또는 친구들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은 적 있다는 응답도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된 정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띵동을 찾는 이유도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도움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살 위기를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도 해마다 30명 가까이 띵동을 찾아오지만
정부의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 성소수자는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외면받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적 소수자 집단의 경우는 스스로의 생각이든 실제로 그렇던 간에 아주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미래 세대의 일부인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신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주의원 부부가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자택에 침입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현지 시간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민주당 멜리사 홀트만 의원과 남편이 미니애폴리스 외곽의 자택에서 총격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도시 챔플린에 사는 역시 민주당 소속 존 호프만 주 상원의원과 부인도 같은 용의자의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경찰관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미 육군 창립 250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립니다. 병력 6,500명과 에이브럼스 탱크, B-52 폭격기 등이 동원되는 열병식은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 건 걸프전 승전 기념 이후 34년 만으로 관람객 2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워싱턴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 오는 날 퍼레이드는 행운을 가져온다며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열병식을 진행하겠다고 SNS에 썼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노 킹스, 왕은 없다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집회는 미국 50개 주 2천여 곳에서 수백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왕은 없다, 트럼프를 백악관 밖으로 몰아내자 등의 피켓을 들고 이민자 단속과 군 병력을 동원한 시위 진압, 연방 예산 삭감 등의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생일에 맞춰 개최되는 열병식은 미국을 권위주의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19개 나라를 미국 입국 제한 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이집트, 캄보디아 등 36개 나라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국무부 문건을 입수해 개인 신원을 확인할 신뢰할 문건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정부 내 사기 행위가 만연하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거나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활동을 하는 국민이 있는 국가도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했고 입국 제한 대상으로 검토되는 국가들의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발송됐습니다. 전통시장의 감성을 그대로 옮긴 커피 전문점, 또 프로야구의 선수를 락커룸을 옮겨놓은 듯한 편의점까지 최근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개성 넘치는 특화 매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등장한 승부수인데요.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장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유명 커피 전문점. 경동시장에 이은 두 번째 전통시장 특화 매장으로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화감 없이 정말 이 광장시장에 스며든 것처럼 커피점이 있어가지고 좀 놀랐었는데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업체들이 특화 매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 명소와의 결합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남한강뷰로 유명한 양평점은 5년 사이 무려 220만 명이 다녀갔고 경동시장 점포도 오픈 1년 반 만에 약 100만 명 넘게 방문했습니다. 특화 매장에 주목하는 건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프로야구 팬을 위해서 특화된 편의점입니다. LG 트윈스의 라커룸을 연상시키는 이곳에서는 이런
굿즈 50여 개 종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야구 인기에 힘입은 야구 특화 편의점은 대전 한화 특화 매장에 이어 잠실에 들어선 두산 특화 매장까지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인기 가수 GD가 좋아하는 주류를 제작해 판매하는 특화 전략을 내세운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현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매장에 와서 여기 와서 샀다, 나는 여기에 직접 찾아왔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것도. 실제로 편의점 특화 매장에 오는 소비자는 일반 매장보다 3배 정도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출도 일반 매장보다 2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유통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특별한 매장을 만들려는 오프라인 유통가의 전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제주에서도 시범운행이 한창입니다. 제주는 다양한 날씨와 도로 환경 덕분에 자료 수집에도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차선을 바꾸고 복잡한 회전교차로도 능숙하게 통과합니다. 이 버스는 실제 버스 노선에 투입된 탐나 자율차입니다. 승객들이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지나가고 주변에 차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나 자율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최대 12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 1,400여 명이 탑승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이 중요해졌습니다. 제주는 다양한 기상과 복잡한 도로 환경 덕분에 자료 수집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을 가게 되면 안개가 끼거나 이제 눈이나 비가 오는 걸 좀 더 자주 겪을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환경들을 좀 저희가 빠르고 좀 효율적으로 겪을 수 있었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좀 도로 환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광지 특성상 렌터카 등 관광 교통 분야에서도 자율주행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시범 사업을 확대하며 실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소차하고 그다음에 관광용으로 두 군데를 더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청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광형 그 공유버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건데요. 8월부터 좀 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거. 2년 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선풍기, 에어컨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방기 가동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 화재는 1.4배 증가했습니다. 화재는 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급증해 폭염이 가장 심한 8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냉방기 화재는 기본적인 점검과 관리만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은 전력 소모가 커 과열될 수 있는 만큼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실외기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평소보다 심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지 등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가연성 물질이 들어있는 가연물들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환기창을 열어두시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풍기는 전선을 특히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전원을 꺼주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먼지를 제거하고 소음과 냄새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노후된 전기 설비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단에서 진행하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인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화재는 특히 과열과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입니다. 오랜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사용 중에는 수시로 열을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부터 시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 수도권과 남해안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에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아침까지 해안과 내륙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9도, 대구는 2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에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1도, 청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한동안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